DB증권 이벤트 먼저 소개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웹세미나 퀴즈 이벤트가 있는데요. 6월 12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날이죠. 이날 우리나라의 상대팀은 어디일까요? 1번 체코, 2번 멕시코, 3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구글 폼이 있는데요. 퀴즈 정답 입력하고 저희 유튜브 더블 구독 중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해 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DB증권에서 6월부터 주식 매매 수수료 제로 이벤트를 시작하는데요. 올해 8월 말일까지 비대면 신규로 종합계좌 개설해주시는 고객분들께는 유관기간 수수료를 포함해서 완전 제로 수수료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더보기 안에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노철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예, 지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뭐 이란 전쟁이 났는데 잘 지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고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면 좀 마음 편하게 시장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좀 초췌해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호주와 노르웨이가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유럽 분위기도 인상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건지,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 흐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제 저의 생각이 곧 이제 역사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전쟁으로 인해서 늘 유가가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뭐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최근의 이벤트를 더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과거에 보면 지금 아직 3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늘 장기 훈수 들거나 바둑 훈수 들 때 남이 하는 경기는 눈에 잘 보이죠. 내가 하면은 잘 안 보이듯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3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으면 아이고 되게 빨리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자산이 요동치고 뭐 글로벌 국채 금리가 오르고 할 때는 불안하니까 전쟁이 되게 장기화되는 것 같은 이게 오해라면 오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하면 힘든 거니까 이제 장기화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직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넓게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또 2, 3개월 지나면 이거를 사람들은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도 유가가 계속 100불 근처에서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협상 된다 그러면은 뭐 90불 갔다가 또 협상 깨졌다 하면은 뭐 110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도 뭐 하루에 5%, 10%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사람이 많이 불안해지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중앙은행들이 이제 고유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뭐 이게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말로는 통화 정책의 시차, 뭐 장기적 관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중앙은행도 그렇고 한 달이면은 초장기, 한 달 투자면 초장기죠. 왜냐면 난 일주일 보고서 투자하는데 한 달이면 초장기, 3개월이면 뭐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영혼에 가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이것은 인플레가 이제 고착화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원유 시장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원유 가격은 뭐 전쟁이 끝나도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끝나도 다시 예전에 전쟁 전에 60불 정도였잖아요. 네. 그 유가 안 온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뭐 한번 혹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원유 애널리스트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뉴스를 글로벌리 아무리 봐도 모든 원유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이고 뭐 기존의 60불은 절대 안 온다. 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의심해 봐야 된다. 똑같은 얘기하면 다 의심한다. 과거의 패턴상은 그렇지 않았다. 네. 안타깝게도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곧 할 거고, 뭐 미국도 인하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뭐 인하는 물 건너가고, 뭐 혹시라도 뭐 연말까지 한 번 인상도 할 수 있다. 이게
연준의 얘기일 것 같고, 이제 한국은행도 인상을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제가 그 정책, 즉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늘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이제 긴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도 뭐 한국은행이 당장 이번 달에 올리진 않겠지만 뭐 하반기 중에도 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한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그 사이클을 타게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섰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상 쪽으로. 안타깝게도 네. 돌아섰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기는 나쁜데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면 오히려 경제가 더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네. 흐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마라톤을 할 때 몸이 이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물 좀 마시면서 몸을 식히면 더 길게 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마라톤 때문에 몸이 뜨거운 게 아니고 병이 났어. 네, 지금 병이 나서 몸에 막 열이 나. 그런 사람한테 어이구 이게 열심히 뛰셨네요. 몸이 뜨거우시네요. 하면서 몸을 차갑게 찬물 주고 냉수 주고 얼음맛 차래요. 그럼 이 사람은 병이 더 심화되겠죠. 네. 지금 제가 딱 그 후자의 상황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고 있다. 뭐 우리나라 성장률 상승의 원인 다 아시죠? 그냥 반도체 혼자 가고 있는 뭐 설비 투자와 수출, 이제 전부 반도체. 미국도 AI 관련된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쪽이 커서 성장률이 한국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편이고, 이제 미국은 뭐 성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좀 버티는 정도인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뭐 사실 뭐 반도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겠어요. 투자해서 좋은 건 있겠지만 그걸로 뭐 실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뭐 보너스나 월급을 받는 분들은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내수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를 이제 더 어렵게 만들었던 과거의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이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다만 그 인상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한 인상은 오히려 경제가 좋아서 인상하면 좋은 건데, 괜찮은 건데, 오히려 경제가 나쁜데도 이제 불가피하게 유가 때문에 인상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에 굉장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 팔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요즘 이제 주식은 대부분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술주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내수가 좋으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려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수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반도체 수요와는 지금 관련이 없죠.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번에도 이제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5%를 넘어서니까 주식이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좀 이게 금리가 오르면 안 돼요.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시장 금리도 좀 이제 오르려는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제한적으로만 중앙은행의 긴축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네.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연말 혹은 내년 초, 길어야 길진 않네요. 내년 그렇게. 초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국가별로 좀 차별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긴축적인 방향으로 간다. 뭐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인상을 하는 나라가 있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인하 안 하네? 이것도 긴축이죠. 네, 그래서 방향성은 이제 똑같아요. 긴축으로. 다만 실제 인상을 하는 나라와 동결을 하는 나라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연말까지 동결 내지는 해봐야 뭐 한 번 정도 인상 가능할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유럽이나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좀 강한 긴축으로 대응을 하던 역사가 좀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는 이미 금리를 올렸고, 이제 이런 나라들은 실제 금리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러한 흐름은 대략 저희는 연말 연초. 왜 그렇게 이제 보냐면은 뭐 이란 전쟁이라는 게 뭐 천년만년 가지는 않겠죠.
네. 제가 천년만년 안 간다는 얘기는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안 끝나도 오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악재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는데 네. 똑같은 나쁜 뉴스가 계속 들어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뇌가 그 뉴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이죠. 이 시각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어떤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뇌가 이런 식으로 가짜로 이제 뿌려주고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들은 지금 눈 앞에 혈관이 안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혈관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망막 앞에 혈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안 보이게 여러분 뇌에서 이걸 삭제해.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뇌는 이미지를 보정하는 어떤 딥러닝 AI가 이제 여러분 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뇌가 야 이거 혈관 어차피 맨날 있는 거니까 그냥 지워. 그래서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악재가라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근데 한 30분 앉아 있으면 이제 냄새가 안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악재라는 이제 이란 전쟁이라는 악재도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막 3개월 동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 뭐 똑같은 얘기야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유가도 떨어지고 지금 환율도 1,500원 넘어서 불안하지만 환율도 다시 안정되고 저는 이제 시점을 한 6월부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거 우리 유가 올라가지고 긴축했는데 유가 다시 막 떨어지고 뭐 환율도 떨어지고 우리 뭐 한 거지?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금까지 매수는 안 좋은데 유가 때문에 물가 우려돼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건가? 라는 속으로의 생각, 겉으로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의 생각을 이제 올해 한 9월, 10월 정도부터는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공공연히 예언을 하나 하고 다니는데 올해 한 10월 정도쯤 되면은 유가가 다시 전쟁 전 60불로 10월 달에요. 네, 돌아간다. 틀리면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역사적으로 늘 그래서 그래요. 역사가 늘 반복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원유 애널리스트들의 말과는 정반대죠. 원유 애널리스트 더 똑똑하고 잘 분석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감히 유가가 다시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중앙은행들이 연말쯤 되면은 네. 이거 유가가 다시 돌아왔네? 우리 그럼 그동안 왜 금리 인상한 거야? 내수 더 망가졌네? 그러면 물가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럼 디플레 걸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인상 사이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이 끝난다면 유가나 물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쟁 안 끝나도 안 끝나도요? 전쟁 여부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전쟁 뭐 1000년만 해도 돼.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맨 처음에 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요즘 그 제미나이나 챗GPT가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2022년 2월 달에 러우전이 개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유가가 80불 정도에 있다가 뭐 130불 넘어갔어요. 순식간에. 지금보다 공급 충격이 훨씬 컸죠. 왜냐면 당시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이제 제재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유가가 다시 돌아왔어. 그 이후에 더 떨어졌어요. 전쟁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 끝났어. 전쟁 지금도 심해. 러우전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격한 전쟁을 많이 했었고 사람은 더 많이 죽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러우전 신경이나 쓰세요? 안 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벤트에 따른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쟁이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개전했을 때 뭐 시나리오별로 전쟁이 뭐 장기화될 경우, 단기화될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가 그 전쟁이 장기화되든 단기화되든 다시 원유 가격은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돌아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시각이 있는데 네.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라서 팀장님은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금리를 안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케빈 워시 비둘기, 뭐 저도 비둘기라고 봐요. 비둘기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현재 이사회 사람들로서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그만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의장을 그만둔 거지
이 사진으로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네. 물론 저는 뭐 파월 의장이 뭐 스스로 결국은 그만둘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사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직도 트럼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석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몇 대 몇이니까 몇 대 몇이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그런 얘기 그러려니 듣습니다. 왜 그러려니 듣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가 이렇게 올라 물가도 올라 근데 금리를 내린다고? 에이 미친놈들아 이러겠죠. 그래서 케빈 워시도 여기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갈려 있어요. 예를 들면 금리를 뭐 인상해야 된다, 혹은 뭐 인하해야 된다, 뭐 갈려 있어요. 반반으로. 그럴 때는 뭐 인하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주장하지. 예. 근데 저는 이제 극소수파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무슨 인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케빈 워시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인하해야 된다고 보지만 뭐 사람들이 뭐 3개월 이후, 뭐 6개월 이후로 보고서 통화 정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케빈 워시가 뭐 정치적으로 이러니까 뭐 인하할 것이다. 뭐 그런 점은 좀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 맞아요.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뭐 이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죠. 아니 뭐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 그 집에 이제 뭐 자식이 뭐 한 3명 있다 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쁜 애가 있고 좀 덜 이쁜 애가 있지. 혹은 회사에서도 내가 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뭘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짓을 해도 꼴보기 싫어. 그리고 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해도 좋아. 뭐 이유가 있겠지. 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한테 금리 막 인하하라고 했죠. 네. 그럼 뭐 실제로 뭐 파월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하했어요. 만약에 혹은 뭐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뭐 말을 했어. 그럼 트럼프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안 좋아해. 역시 내가 지금 금리 인하러 갔는데 겨우 한 번 인하한다고? 계속 갈구게 돼 있어. 왜? 파월이 싫으니까. 근데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좋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뭐 지금 유가 상황 보거나 물가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이란 전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뭐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코멘트를 매파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역시 내가 금리 인하라고도 안 쳐놨는데 왜 이럴까요? 안 그래. 그냥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내가 안 친 워시가 케빈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뭐 케빈의 말을 존중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뭐 수학 공식처럼 보시다 보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 인하론자야. 케빈 워시는 오면은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고 인간을 좀 이해하시고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트럼프야. 이제 여러분이 트럼프라면 파월이 뭔 짓을 해도 믿게 돼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믿고 케빈은 아무리 자기가 싫은 짓을 해도 이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자식들 교육하시거나 회사에서 자기 뭐 부하 직원이나 혹은 회사의 다른 직원들 행동하는 거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트럼프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케빈 워시가 뭐 금리 인하를 까지는 뭐 하지는 않아. 물론 뭐 본인이 추진할 수는 있겠는데 뭐 현재 이사회의 상황이나 뭐 트럼프도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거야.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니까 그렇게 갈궜는데 왜 케빈 워시는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왜 안 갈고? 왜 얘기 안 해? 이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게 전형적으로 사람을 잘 몰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트럼프도 사람이니까 잘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문학적으로 풀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은 파월 체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케빈 워시라는 개인적인 사람을 뭐 제가 오랫동안 예전에 연준 이사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죠. 이때도 이제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뭐 그건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겉으로 얘기하는 것만 보고서 얘기할게요. 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연준의 프레임이 있고 좀 대안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연준의 프레임은 뭐 과거 이제 민주당이 혹은 뭐 미국의 기득권이 추구했던 중앙은행은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뭐 TV나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 거. 중앙은행은 뭐 독립적이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시장과 소통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그게 파월 시스템. 네. 뭐 옛날 옐런, 버냉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대안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대안?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 내에서는 기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전통적인 프레임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도 자기의 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중앙은행의 이제 프레임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인 케빈 워시를 이제 임명을 한 거죠. 네. 케빈 워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니 뭐 성향이야 비둘기 뭐 그거는 얘기할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전통적인 프레임을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을 뽑은 트럼프와 그 아이들, 트럼프파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프레임을 거부해요. 그럼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프레임을 거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전통적인 중앙은행은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교과서에서 보고 뭐 TV 뉴스에서 떠드는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건 뭐냐면 첫째, 중앙은행이 너무 권한이 강하다. 축소해라. 이겁니다. 중앙은행의 권한이 이제 어느 정도로 강하냐? 가령 대표적으로 장기 채권에까지 손을 대는 거. 네. 이제 대표적인 QE죠. 뭐 지금은 연준이 장기 채권에 손 안 대요. 손 안 댄 지 한참 됐어요. 거의 1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요즘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하도 QE 뭐 안 한다, QE 그죠? QE 안 한다, QT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걸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QE라기보다는 장기 채권에 손을 대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케빈 워시는 또 하나 요즘 맨날 뭐 전도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연준이 점 찍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케빈 워시는 솔직히 저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케빈 워시 그거를 이제 어려운 얘기로 포워드 가이던스, 뭐 선지 안내, 미래의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금리를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기자들이나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뻘소리입니다. 뻘소리. 중앙은행은 시장과 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 안 해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저는 뭐 무능철이한 애가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했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 케빈 워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케빈 워시를 뽑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굉장히 크게 축소하거나 뭐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사실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케빈 워시도 그렇고 그러나 없애지 못할 것 같고 다만 그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축소하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 치하에서는 중앙은행한테 뭔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뭐 점 찍어주세요.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예요? 인하할 거예요? 이런 거를 물어봐도 케빈 워시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중앙은행이 괜히 앞으로 금리 올릴 거예요 라고 했다가 경제 나빠지면 어떡해. 그럼 내려야 되잖아. 근데 나 이미 올리겠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올리겠다고 얘기하고서 왜 안 올려? 그럼 나는 경제 생각하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 옛날에 얘기한 게 있어. 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러면 막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약속한 대로 금리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막 욕해. 네 말대로 안 했다고. 그럼 도대체 뭐야? 이 경제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네. 뭐 전쟁이 날 줄 어떻게 알아? 그럴 땐 또 갑자기 금리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빈 워시의 치하에서는 여러분들도 중앙은행이 뭔가 명확한 시그널을 뭐 준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조금 접으시고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나쁘게 말하면 좀 깜깜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각오를 하실 필요가 이제 있다. 제가 사실 FOMC 기자회견 이런 건 잘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안 봐도 된다. 나올 얘기가 뻔하니까. 케빈 워시가 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고요. 옛날에 비슷한 중앙은행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앨런 그린스판 의장 2006년에 퇴임하셨을 거예요. 2006년. 그 이제 앨런 그린스판 의장이 뭐 가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기자회견 그때는 이제 FOMC 기자회견이라는 게 없었고 가끔 뭐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만 나왔어요. 그래서 말을 이 사람이 말을 막 하는데 들어보면 막 횡설수설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분이 워낙에 마에스트로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다들 얘기하고 나면은 와 뭔가 뭐 좋은 얘기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당시에 뭘 잘 모르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뭘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뭐야 뭐 아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라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중앙은행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얘기를 세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캐비너시는 과거 앨런 크리스펀 의장 당시와 비슷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쓰는 방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문 팀장님께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 여지는 있죠. 가격이라는 것이 늘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 혹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가령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달러원 환율이 1,600원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여전히 상방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고 다만 저는 6월 초 정도가 지나면 네.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는 유가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원화만 약한 게 아니라 뭐 엔화 특히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채권을 팔아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세 금리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래서 한국만 원화가 이제 약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 있겠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튀르키예 그리고 태국, 싱가폴 뭐 대부분의 이 아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큰 폭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원화만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나라에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화만 약하면 대응하는 게 맞는데 이 원유 수입국이 같이 통화가 이제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괜히 개입했다가 실탄만 날리고 환율의 방향성에는 영향을 못 주는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좀 조심스럽게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환율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다만 6월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최악을 넘길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유는 이제 개전 후 3개월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대응 어떻게 되냐? 사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 원래 자산 간 상관성이 좀 달라야 이게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금도, 채권도, 환율도 전부 방향성이 아래쪽 불안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뭐 주식도 뭐 상대적으로 좋긴 하지만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네. 뭐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 뭐 단기 예금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뭐 MF나 이런 걸로 갖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 얘기는 사실 대응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다만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빨리 팔아서 껴야 되겠다. 이러면서 괜히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팔지 마시고 그냥 좀 관망을 계속 하셔라. 전쟁의 장기화 여부와는 큰 상관없이 결국 6월 달부터는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부안해동해서 이제 매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내가 괜히 움직였네? 이런 후회를 하실 수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네. 좀 길게 보면서 지금 전쟁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월 달쯤에 가서 유가나 환율과 금리가 중기 이평선을 뭐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은 안정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좀 더 탐욕을 부려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6월 초에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그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저희는 6월 달에는 1,500원 하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량이 전년 대비해서 50%씩 증가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어느 순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살 때는 예전 같았으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면은 환율이 막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안 그러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원화 주식을 살 때 환해지를 하고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나갈 때는 또 환율이
예, 한국 주식 팔 때는 환율도 급등하고 이러죠. 네. 이럴 때는 또 나갈 때는 환율이 더 오르고 이제 이런 좀 비대칭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근데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원래 옛날에 한국 주식 사신 이제 외국인 분들은 네. 환해지 안 하고 들어왔어요. 안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많이 먹었어 주식으로. 좀 불안해. 나가면 이거 환율 올라요. 근데 환해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도 환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환율에. 그럼 지금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주식 매도는 아마도 먼 옛날에 주식 사서 지금 많이 먹었겠죠. 이런 분들이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좀 이제 하고 있고. 네. 일단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환해지를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환해지를 하고서 이제 주가 오르기를 막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딱 보고 있더니 갑자기 전쟁 우려가 좀 옅어지고 6월 달부터 이제 원유도 가격이 뭐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럼 달러 원 환율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환해지를 하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나는 환해지를 했네? 원화 강해지는 걸 못 먹네? 먹고 싶은데? 환율 풀어요. 환해지를 풀어. 근데 환해지를 푸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락합니다. 네. 환해지를 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외국인이 원화 주식을 사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환율이 막 급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환해지를 하고 왔다가 원화가 이제 뭐 6월 달부터 강해지거나 환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떨어지는 것도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기존에 환해지한 거를 풀면서 환율이 또 급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이제 필요성이 이제 있다. 그런 점에서는 6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네. 갈 수 있고, 펀더멘털리는 원화가 지금 좀 과하게 약하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이제 꾸준히 하락하는 흐름으로 환율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지금 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달러 자산을 담는다는 얘기는 뭐 어차피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쪽에 베팅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하다. 네. 환율이. 그런데 이제 1,600원 뭐 터치가 불가능하냐? 뭐 그건 또 아니거든요. 5월 말 6월 초에. 그리고 갑자기 뭐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너무 싫다. 난 트럼프가 완전히 미쳤다고 본다. 만약에 저 말고 여러분들이.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난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싫다. 네. 이제 그럴 때는 뭐 달러 자산을 담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는데 뭐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뭐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굳이 환율에 그렇게 리스크를 뭐 나는 앞으로 뭐 유학 갈 거고 이민 갈 거고 뭐 미래에 외화 자산을 꼭 갖고 있겠다. 난 10년 만년 가져가겠다. 그러면 사세요. 사셔도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천년만년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니까 뭐 당장 6월, 7월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굳이 그럴 것까지 있냐? 한 6월 정도, 뭐 5월 말 6월 초만 버티면은 저는 환율이 다시 1,500원 밑으로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은 굳이 달러를 지금 이렇게 비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봅니다.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네. 주셨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부채 규모가 상당하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한국도 이제 가계부채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실제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시장이 과도하게 겁을 먹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겁을 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5를 상회하면서 네.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일이긴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부채 때문이냐? 제가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5월 달에 올랐던 것은 부채 문제라기보다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미국채를 팔아서 네. 발생한 현상이고, 이제 그거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특히 부채 관련돼서, 국가 부채 관련돼서 늘 비판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보세요. 뉴스 보시면은 현 정권이나 과거 정권이나 정권과는 제일 좋은 재료가 이 부채거든요. 네. 빚을 많이 냈다. 그래서 이 부채 관련돼서는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채 관련돼서 제대로 된 팩트를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채권 시장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정부 부채가 건전해요.
문제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 매년. 정권이 바뀔 땐 더 심하고, 예산안 통과시킬 땐 더 심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러냐.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뭐 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때그때가 좀 다르니까, 뭐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제 심각하다. 근데 한번 국가부채를 잘 보시면, 절대액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뉴스에 나와서 걱정하시는데, 절대액은 당연히 늘 사상 최대죠. 왜냐면 경제 규모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 절대 규모를 보지 마시고, GDP 대비, 왜냐면 GDP 자체도 이제 인플레 때문에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목 GDP 대비해서의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네. 그리고 GDP 대비해서의 국가부채,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과거 추세대로 가고 있어요. 그냥 과거 추세가 원래 좀 증가하는, 뭐 국가부채가 감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추세대로 그냥 가고 있다. 맨날 가고 있는 흐름대로 가고 있다. 근데 의외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또 아까 국가부채 비율을 보기도 하지만 매년 이 나라 정부의 연간 재정 적자를 보기도 하죠. 얼마나 들어온 돈 대비해서 더 쓰냐. 연간 재정 적자인데, 이 연간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뉴스와는 정반대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영국, 특히 일본의 재정이 매우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일본 국채금리 올랐을 때, 뭐 일본 재정이 뭐 다카이치 정권 때문에 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듣죠. 근데 정작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매년 GDP 대비 정부 적자는, 재정 적자는 오히려 건전화되고 있다. 네. 비슷한 개념으로 영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영국, 일본 재정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오히려 얘기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 재정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 저는 그런 면에서 재정이라는 건 조금 정치적인 이슈가 늘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 좀 객관적인 자료를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시장의 우려는 제가 인정합니다. 부채, 왜냐면 맨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싫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싫어하잖아. 네. 근데 그럼 트럼프 싫을 때 제일 까기 쉬운 게 재정이죠, 또. 그런 점에서. 근데 미국의 재정이 정말 나빠지고 있냐? 아유, 그냥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연간 재정 적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개선됐고, 지금은 거의 횡보 수준으로. 오히려 코로나 전에 많이 악화되는 추세였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 악화되는 추세가 오히려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려면, 그냥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미국의 재정이 나빠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도 맨날 뉴스 긁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나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미국의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예상, 뭐 이런 거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오히려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지, 특히 정치적인 이슈, 재정된 뉴스는 진실이 뉴스에 거의 없다. 왜? 상대방 까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깔려면은 재정 까는 것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네. 나라 빚이 뭐 너 때문에 얼마 늘었다 이러면 또 사람들 막, 큰일이지, 나라 빚.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옛날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또 이제 AI한테 요즘 뭐 뉴스가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뉴스에 욕하는 내용이 많으면 AI도 똑같이 욕을 해. 왜냐면 뉴스에서 긁어오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연도별로 뽑아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진정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우려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데이터로는 그렇게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채 문제로 그러면 한국 시장이 타격받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4.5를 넘은 이유는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이죠. 그런데 이거를 뉴스에서는 전부 부채랑 연관을 시키는 좀 잘못된 뉴스가 이제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뭐 틀렸냐? 뭐 어떡해요. 그 잘못된 뉴스가 또 사람들이 진짜로 믿으면 그게 진짜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부채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외환 개입인데?
미국채 금리가 오른 게? 그러면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부채 문제잖아요.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부채 문제면 전쟁이 끝나든 말든 뭐 똑같아. 부채가 뭐 갑자기 전쟁 끝난다고 뭐 제가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우려가 약해진다. 네. 라고 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도 금리는 뭐 계속 오르고 불안해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맞아요. 만약에 이거는 전쟁 우려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때문에 네.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팔아서 생긴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전쟁 우려가 완화되거나 유가가 안정되거나 환율이 안정되면 사라지는 요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는 다시 금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략이 달라지겠지. 우리 전략은 그래? 그러면 지금 오히려 주식 사야 되겠네. 오히려 지금 채권 사야 되겠네. 이제 이런 쪽으로 전략이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부채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지만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거는 전쟁 우려가 완화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뉴스를 오히려 매매에 너무 타짜 같나요? 타짜들이 너무 네. 호구들을 털어먹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타짜가 되자. 타짜가 돼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타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구들은 다 생각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호구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움직이면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닌데? 그러면 그 기회를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자산에 어차피 뭐 주식 하시는 분이 채권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주식을 하시면 되고 난 주식은 무서워서 채권만 해. 그러면 지금 뭐 한국 국고채 10년물이 4%가 넘어가고 미국은 10년물이 4.5를 넘어가고 30년물은 5% 초반인데 달러로 30년 동안 매년 5% 넘게 주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런 식으로 30년은 너무 기니까 10년짜리 정도도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국채금리가 최근에 4.5를 미국채가 넘으니까 이게 이제 AI나 반도체 주식에 이제 충격을 주긴 했는데 제가 지금 그거 아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좀 더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질 때 더 탐욕스러워 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하반기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가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눠 담으면 좋을지 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나눠 담어. 자산 배분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을 해, 주식을. 주식에 몰빵하는 그냥 게 몰빵을 해서 그리고 내가 주변에 제가 네. 아무리 봤는데 자산 배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자산 배분은 뭐 그건 국민연금이나 하는 거죠. 개인이 무슨 자산 배분을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뭐 하이닉스 보너스, 삼성전자 보너스에 지금 배 아프잖아요. 그럼 배 아픈데 자산 배분해서 그거 언제 따라잡아? 지금 주식에 뭐 지금 삼성전자 레버리지 나온다면서요. 그런 거 레버리지 하고 싶잖아. 뭐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자산 배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위험한 거, 뭐 대표적으로 주식이 되겠죠. 뭐 코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제일 위험한 건 나 코인인데요. 그런 분은 코인 가시면 돼요. 제일 위험한 거, 대표적인 주식. 그리고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미국채 뭐 한 10년짜리 혹은 뭐 한국 원화국채 뭐 10년짜리 같은 거를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자산 배분을 내가 꼭 하겠다. 정말 바람직하신 분이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담을 수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위험한 거를 좀 흔들릴 때마다 담자. 근데 정말 여기 100분 중에 한 분은 자산 배분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주식 60%, 뭐 채권 40% 이렇게 가져가시면 100% 채워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제대로 자산 배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주식 60%, 채권 40% 말했잖아요. 그럼 걔를 조금 줄이고 금을 한 20%, 20% 너무 많은데요? 한 10% 넣으세요. 10%. 금 한 10에서 20% 정도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뭐 주식, 채권 그만큼 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시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상담, 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채권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그렇게 친숙한 투자 상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자산 규모가 얼마쯤 돼야지 채권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은 ETF가 있으니까. 옛날에 ETF가 없을 때는 채권 사기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ETF가 있어서 뭐 미국채도 네. ETF로 살 수 있어요. 아, 매매도 잘 돼. 네. 팀장님도 채권 매매 ETF로 하시나요? 저는 다 ETF로 합니다. 아, 네, 저는 그리고 주식은 종목은 안 하고 그냥 네. 인덱스, 저는 모두 다 인덱스 ETF 전부 다 ETF로 하고 있고요. ETF가 싸고 이건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ETF가 비용도 싸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다만 비중만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채권이 너무 싸졌으면 좀 팔아서 주식 좀 사고 금이 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금 조금 팔아서 뭐 채권, 주식 사고 뭐 내가 앞으로 채권이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의 생각을 하지 않고 뇌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으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돈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왜 자산 배분을 안 하냐? 돈이 없으면은 뭐 저도 자산 배분을 돈을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 돈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ETF로 하면 되는데 안 해. 왜 안 하냐? 빨리 도 벌고 싶어요. 빨리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왜냐면 돈이 지금 뭐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ETF로 뭐 채권 30만 원 사고 금 뭐 한 20만 원 사고 뭐 주식 한 60만 원 그럼 이 사람 이걸로 돈 언제 벌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사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솔직히. 네. 뭐 100만 원 가지고서 자산 배분은 되는데 ETF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왜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 언제 벌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보너스로도 안 치고 몇 억씩 받을 때는데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서울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산 배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네. 그럼 제가 돌 맞겠지. 제가 돌을 맞지. 그런 분들은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뭐 복권 사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의 뭐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제일 모멘텀이 좋은 주식, 그것도 레버리지. 레버리지 잘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이걸 추천이나 혹은 뭐 투자에 대한 뭐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 계속 위험한 주식으로 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6월 달부터는 시장이 안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자산들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가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자산 배분 왜냐면 지켜야 되니까 자산 배분을 하시면 되고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자산 배분하라고 얘기하면 욕먹어요, 욕먹어. 그래서 저는 아니 너 자산 배분하라며 왜 말 바꿔? 그게 아니라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자산 배분을 해서 지켜가면서 꾸준히 이제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원래 하시던 거 하시고 좀 변동성이 큰 걸로 좀 하셔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한계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혹시 삼전 닉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반도체요? 네. 네. 자, 제가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사람을 좀 보지 않습니까? 삼전 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어. 뭐 올해 뭐 삼전 닉스의 실적이 포워드로 달성이 된다면 뭐 삼전은 기껏해야 포가 뭐 5배, 뭐 닉스는 뭐 7, 8배다. 싸다. 히스토리컬 평균이 얼마밖에 안 된다. 앞으로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슈퍼 사이클이 된다. 2028년쯤에나 이제 지금 설비 투자하는 애들이 반도체를 쏟아내야 된다. 그럼 아직도 3년 남았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하도 세상 풍지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뭐 과거에 뭐 태양광, 뭐 디스플레이, 뭐 조선, 화학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쉐일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좀 그게 달성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좀 조심스럽고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물어보셨죠. 지금이라도.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난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난 지금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그쵸? 빨리 벌고 싶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맞아. 심리적으로. 왜냐면 만약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삼전 익스를 안 들고 있어. 그 삼전 익스가 올라가요. 반도체가 올라가. 그러면은 되게 괴롭죠. 어마어마한 고통. 이 고통의 순위로 봤을 때 남들이 버는데 나 혼자 못 벌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행동경제학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핏 잘못 생각하는 게 남들이 다 터지고 다 깨지고 주가 깨지고 나만 안 깨져 혹은 나만 벌어 이럴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죠? 뭐 행복하긴 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제 4개의 사분면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돈 벌 때 못 벌 때, 내가 돈 벌 때 못 벌 때. 그러면은 이제 사분면 하면 4개가 나오지. 네. 자, 그럼 그 4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아니면 종이에 그려봐. 남들이 돈 벌 때 못 벌 때, 내가 돈 벌 때 못 벌 때. 그럼 4개 사분면 나오죠? 그럼 그 중에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언제 제일 불행할까? 이걸 찍어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와요. 언제 제일 불행하냐? 남들 벌 때 내가 못 벌 때가 제일 불행해. 제일 불행해. 제일 불행해. 의외로 같이 터지잖아요? 남들도 터지고 나도 터져. 그럼 그 의외로 안 불행해. 의외로. 왜? 같이 들어있잖아. 내가 집단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불행하긴 한데 막 그 슬픔이 나누면 반이 되고다고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그래서 그게 속담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해. 그러니까 남들도 벌고 나도 벌어. 그러면 기쁨이 여러 배가 돼. 그런데 남들도 터지고 나도 터져. 그러면 슬픔이 나눠져. 그럼 당연히 사이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내가 틀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아니 들어갔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괜찮네. 괜찮아. 왜? 같이 터지잖아. 같이 터지면 슬픔이 나눠진다.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추세가 있고 올해 포워드 실적이 달성되면 또 퍼가 싼데 지금이라도 뭐 들어간다는 질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지금 좀 조정받아서 이미 좀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코스피가 뭐 폭락했다가 막 폭등하고 이러니까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나는 남들이 벌었을 때 나 혼자 못 벌 때가 제일 힘들어. 그럴 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마시라. 들어가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반도체를 좋게 봐요. 좋게 보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심리적으로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안정시키는 방향이다. 이런 것이죠. 네. 네, 도사님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도사였네요. 제가 풍지 평가를 세상에 너무 힘들게 따라가지고 위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좀 더 인간의 심리를 좀 읽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홍철 팀장님과 시장의 큰 그림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